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빈칸 문제는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한 뒤에 이 글의 틀을 설정해 주고 이 글의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어주시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주제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고 반복되는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빈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3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데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래.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상업이 없는 예술은 뭐래? 취미래. 여기에 맞춰가면서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이 말인데 말해진거야 많은 권위를 가지고 졸업반 예술 전공자들에게, 자, 졸업반 미술 전공자들에게 되게 많은 권위를 가지고 말해진 이 말들은 일종의 말이래. 어떤 말이냐면은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말이래. 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건 저 말이 맞다라는 거래. 즉 예술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커머스, 상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장 또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걱정을 한데, 만약에 우리가 상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래. 즉 만약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그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까 우리를 예술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술을 하는데 상업은 안 해. 즉 나는 예술을 뭐로 한다고 여겨지는 거야? 취미로 한다라고 여겨지는 거야. 그렇다면 상업을 안 하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술가가 아니게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이 있대. 다음 문장 보시면 예술의 어떤 형태든지, 본질적으로 예술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수량화 될 수도 없고 수량화 되어서도 안 된대. 근데 그러나 작가들은 페이지랑 단어 수를 측정을 한대. 그 다음에 시각 예술가들도 측정한대. 캔버스의 숫자를 완성된. 그다음 이것들은 모두 노력이래. 어떤 노력?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래. 즉 아마도 정당화하는 거야. 창조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를. 문장이 길었지만 결국 보면은 예술가들이 일단 뭐한대? 페이지랑 단어를 센대. 또 캔버스 숫자를 센대. 이거 왜 센대?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의 차원으로 숫자를 센대. 자, 생산적이게 보인다, 생산적이다라는 건 뭐랑 연관된 말일까? 커머스, 상업이잖아, 상업. 즉 예술가들이 페이지를 세고 단어 수를 세고 캔버스의 숫자를 세는 건 결국 얘네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술도 하지만 뭐도 신경 쓴다? 커머스, 상업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네. 즉 첫 번째 문장이 계속 뭐가 됐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예술엔 뭐가 필요하다? 커머스, 상업이 필요하다. 다음 문장 보시면 창조한다라는 개념이야 예술을 위해서. 그거는 보여진대. 되게 의미 없이 로맨틱하다라고 보여질 거고 거의 옹호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질 거래. 자, 뭐래? 예술을 위해서 만든대. 예술을 위해서 만들면 희망이 없이 로맨틱해. 옹호할 수 없어 라고 보여진다라는 건, 예술을 위해서만 창조한다라는 건 희망이 없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옹호해줄 수 없어. 안 좋은 거야. 즉 예술을 위해서 창조하지 말라고. 뭐를 위해서 창조하라는 거야? 커머스, 상업을 위해서 창조하라는 말이네. 같은 얘기가 계속 뭐가 되고 있어? 반복이 되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술에 참가할 수 있대. 참여할 수 있어. 그러나 훨씬 더 나을 거래. 뭐를 위해서 예술에 참여하는 게 나을 거래? 뭐니? 돈을 위해서 예술에 참여하는 게 나을 거래.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성공의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래. 자, 마지막에 대놓고 말하네. 뭘 위해서 예술에 참여하래? 돈을 위해서. 돈이 성공의 지표래. 돈이라는 건 결국 커머스, 상업이네. 또 한 번 반복. 근데 벗이 났으니 뭔가 소재나 방향성이 전환이 될 수도 있겠네 하고 보면은, 그러나 그 전문가의 선언이 단지 되게 오래된 혹은 늙은 수다쟁이일까? 라는 거네. 직함을 가지는데 어떤 직함을 가진 거야?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야. 문화적인 규범과 예상을 혹은 기대를. 근데 그 기대나 문화적인 규범은 뭐라는 거야? 사실상 걔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야.
즉, 자, 걔가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어떤 우리의 기대치나 문화적인 규범을 계속 의미 없이 말하는 그런 수다쟁이의 선언일까라고 말하는 거네. 무슨 말인지 하고 뒤에 보니까 서양 문화권에서 거의 불가능하대. 전문가랑 상업이랑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대. 그래서 예술가들은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그들의 돈 버는 능력에 의해서. 다시 뭐래? 전문가랑 상업이랑 분리할 수가 없대. 돈 버는 능력에 의해서 정당화를 받는데 그 말은 결국 뭐야? 예술하고 뭐랑 연관된다고? 커머스랑 연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상업 없는 예술은 취미야. 예술하려면 상업이 필요해. 라는 건 단순히 전문가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거지. 즉,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술에는 상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이게 주제겠네. 이걸 가지고 바로 빈칸을 가시면 그래서 전문적인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빈칸화돼. 그럼 전문적인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뭐 해야 돼? 커머스, 상업적이어야겠네. 즉, 이 상업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답이 되겠네. 보편적인, 개인주의, 로맨틱, 집단적인. 단위죠? 다 몇 번? 5번 자본주의겠죠. 자본주의니까 얘랑 뭐랑 같은 말? 커머스, 상업이랑 같은 말이겠네. 답 몇 번? 5번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대. 과거의 사실을 모호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들이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중립적인 팩트의 모음이 아니래.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 즉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야?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과거의 사실을 이해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뭐 하지 않대? 중립적이지 않대. 이렇게 틀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가면서 글을 보시면 되겠네. 이야기들은 필연적으로 선택적이고 주관적이고 매력적이래. 자, 이야기가 선택적이고 주관적이래.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 하지 않는다고? 중립적이지가 않다고. 다음 또 보시면 가장 짧은 이야기도 선택의 결과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 선택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어떤 주관 혹은 의견이 들어간 거니까 가장 짧은 이야기조차도 결국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뭐 하지 않다라는 거야? 중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네. 우리가 설정한 틀이 뭐가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고, 다음 문장도 보시면 이야기는 미묘하게 영향을 주고 권력을 주고 숨겨진 도덕적인 판단을 만들어내고 항상 생략을 통해서 무언가를 왜곡할 수도 있대.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 이야기라는 거는 뭔가 영향을 주고 권력을 주고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주고 생략을 통해서 왜곡을 시킬 수가 있대. 즉, 이야기는 뭐 하지 않다라는 거야? 중립적이지가 않다고. 이야기라는 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의도 혹은 이런 힘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와? 빈칸이 나오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설정했던 이 틀이 반복되고 있으니 얘를 기준으로 빈칸을 일단 넣으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빈칸을 보니까 자, 이것이 이유래. 모든 되게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빈칸을 해야 되는 이유래. 자, 지금까지 했던 걸 토대로 빈칸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을까? 넣어볼 수는 있겠죠.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라 그랬어?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한다고. 근데 그 이야기가 중립적이지가 않대. 즉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받은 애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이야기가 중립적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네 라는 게 일단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빈칸에 못 넣었는데 빈칸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이 빈칸 자체를 틀로 설정하고 뒷부분에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면 되겠네. 그럼 앞에서 못 넣었다는 가정하에 빈칸을 틀로 설정하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 되게 교육받은 애들이 빈칸할 필요가 있대. 빈칸해야 된대. 를 새롭게 틀로 설정하면 우리는 빈칸 뒤의 내용에서 뭘 찾으면 돼? 이렇게 교육된 애들, 얘네들이 뭘 할지, 뭘 해야 될지를 찾아서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빈칸을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대. 왜 역사가 그 형태를 취했는지. 그 형태는 뭐야? 그 역사들이 취하고 있는 거야. 학술적인 서술에서. 즉
학술적인 서술에서 왜 역사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 우리는 뭐 해야 된대? 이해해야 된대. 앞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뭔가 할 필요가 있다며. need 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대? 학술적인 서술에서 왜 역사가 그런 형태를 취했는지를 이해해야 된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육받은 시민들이 할 필요가 있는, 얘가 뭐가 될 거야? 빈칸이 되겠네. 즉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라고? 왜 역사가 학술적인 서술에서 그러한 형태를 취했는지를 교육받은 시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 문장을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것만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학문적인 서술에서 왜 역사가 그런 형태를 취했는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서 앞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규율에 따르는 역사적인 논증은 똑같지가 않대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과, 즉 규율에 따르는 역사적인 논증이라는 것은 필요로 해 추상적인 일반화에 대한 친숙함, 이전 학술적인 담화에 대한 친숙함, 증거, 논증 스타일, 분석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능력을 또 필요로 한대. 뭐 하기 위해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집중해서 보면, 자, 역사적인 논증하고 이야기하고 뭐가 돼? 다르대, 같지가 않대. 즉 이야기랑 역사적인 논증하고는 다르대. 어떻게 다른지 보니까 역사적인 논증이라는 거는 증거를 써야 돼. 분석을 해야 돼. 이거 왜 안 돼? 주장을 입증한대. 입증. 자, 어떤 주장을 입증한다라는 건 앞에 나온 이야기와 약간 다른 의미가 되겠죠. 왜? 우리 앞에서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 중립적이지가 않대. 근데 증거를 통해서 주장을 입증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서술은 뭐하다라는 거야? 중립적이라는 거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자, 이야기는 중립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역사가 학술적인 서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왜? 이야기는 중립적이지 않지만 역사적인 서술은 어떤 주장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즉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네. 그래서 밑에 마지막 보니까 그러한 학술적인 지식은, 즉 역사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똑같지가 않대. 뭐에? 일상적인 지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학술적인 지식들은 비공식적으로 습득되어질 것 같지도 않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일상적인 지식, 비공식적으로 습득되어지지 않는다는 뭐랑 같은 말? 이야기랑 같은 말이겠네. 즉 이야기랑 학술적인 역사적 서술하고는 다르다. 왜? 이야기는 중립적이지가 않아. 하지만 학술적인 역사의 서술은 뭐하다고? 중립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학술적인 서술에서 왜 역사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네. 즉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학술적 서술의 역사가 필요하다. 왜? 얘는 뭐하니까? 중립적이니까. 뭐랑 다르게? 이야기랑 다르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자, 능력을 필요로 한데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이용한다. 역사 이용하면 얘는 중립적이지 않은 거네. 1번 지우고. 자, 우리는 단지 사실만이 필요하지 않대. 과거에 대한.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대. 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우리는 과거에 대한 사실만을 필요로 하지 않아. 과거에 대한 사실이 앞에서 뭐였어? 스토리 이야기였잖아. 즉 우리는 이야기만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학술적인 역사가 필요해. 학술적인 역사는 뭐였어? 중립적이네. 이야기는 필요 없대. 왜? 얘는 뭐하지 않으니까?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답은 바로 2번이 될 거고. 3번. 자, 비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하대. 간과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왔고, 학술적인 수단이 필요해. 문화적인 특정성 얘기 안 나왔고, 확고한 도덕감이 필요해. 도덕 얘기 나오지도 않았다.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3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 구조들은 형태래. 공간적인 연출의 형태인데 걔네들은 행동을 이끈다라는 거야. 즉 공간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촉진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장려하거나 예방할 수 있고, 초청하거나 금지할 수 있대. 자, 첫 문장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하면 그 뭐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연출이래.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인 연출을 하는 건축물은 뭐 할 수 있대? 인간의 행동을 가이드, 뭔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틀을 잡고 이제 여기 맞춰가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연출은 미리 결정한대.
움직임의 패턴 혹은 행동의 패턴을 미리 결정을 한대. 뿐만 아니라 또 이끌어낸다라는 거야 경험적인 특성, 인지, 심상, 정서나 감정을. 자, 앞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죠. 공간적인 연출이 움직임이나 행동을 미리 결정한다라는 건, 즉 건축물은 뭘 할 수 있다고?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행동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특징, 인지, 심상, 정서, 감정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대.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하나로 퉁쳐서 정서적인 것까지도 뭐 할 수가 있다? 가이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틀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면 되겠죠. 정서적인 것까지도 행동뿐만 아니라 가이드,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세심하고 공감적인 디자이너는 직관적으로 안돼 인간의 행동과 본능을,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건축 대본은 공명한데 뭐랑? 실제 유저 혹은 점유자의 본질적인, 그 다음에 본능적인 욕구랑 의도랑 공명한다라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을 잘 하는 디자이너들은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건축 대본 혹은 건축물은 거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의 뭐랑?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랑 의도랑도 공명을 한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직관적인 건축 대본은 결국 뭐겠어? 건축물이겠죠. 타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든 건축물은 그 사람의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까지도 뭐 할 수가 있다고? 공명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건축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동, 정서, 하나 더 어떤 거? 욕망 같은 것도 뭐 할 수가 있다? 가이드, 이끌어낼 수 있다. 어쨌든 계속 비슷한 결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문장 보시면 집을 디자인하는 동안에 디자이너는 살아가고 사용하고 느낀데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집을 그의 상상 속에서 그 미래의 거주자를 대표해요. 자, 미래에 여기에 살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 머릿속으로 그 집에서 살아보고 사용해보고 느낌을 가져본다라는 건 앞으로 이 집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상상을 하는 거네. 즉,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내가 미래에 지을 건축물을 통해서 여기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정서, 행동, 욕망을 뭐 해주려고? 이끌어내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 우리가 설정한 틀이 계속 뭐가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는 파악할 수가 있겠고, 다음 보시면 정확하게 배치된 창문은 위치된데 정확하게 어디에? 거기를 차지하는 점유자가 보길 희망하는 거야, 정원을. 또는 햇살이 필요한 곳 위치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창밖을 보고 싶어 하는 곳에다가 미리 예상해서 뭐 한다고? 창문을 뚫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창문을 통해서만 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창문을 통해서만 밖을 바라볼 수 있으니 건축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창문이 뚫린 쪽으로 밖을 봐라고 행동을 일단 의도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다가 창문을 놓는데? 그 사람이 밖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곳에다가 창문을 둔다라는 건 뭐까지도 고려해주는 거야? 본능까지도 고려해서 창을 뚫어준다라는 거네. 또 한 번 반복. 계단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곳에다가 계단을 설치한대. 자, 마찬가지로 계단이라는 건축물을 통해서 일단 어떤 거를 유도할 수가 있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근데 걔가 올라가고 싶어 할 만한 지점에다가 넣는다라는 건 뭐까지도 고려해준다고? 본능까지도 고려해서 뚫어준다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성공적인 건축물은 필요하지 않대 매뉴얼 혹은 신호가 필요하지 않대 그것의 사용에 대한. 왜냐면은 그 성공적인 건축물은 드러낸대 그것의 바로 그 건축물과 사용법을 어디서? 무언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성공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그 사람의 본능을 고려해서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밖을 보고 싶어하는 곳에다가 창문을 뚫어놨어. 그럼 당연히 여길 통해서 밖을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겠고,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곳에다가 계단을 만들어놨어. 그럼 당연히 그냥 올라가면 돼. 근데 내가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뜬금없는 곳에다가 계단을 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 이거 왜 있는 거지? 하고 설명서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본능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행동을 설명 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 그냥 얘랑 연관된 부분이 바로 빈칸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빈칸을 보시면, 자, 그래서 되게 심오한 깊은 건축물이라는 거는 빈칸이래. 우리 빈칸에다 뭐 넣으면 돼? 되게 심오한 깊게 생각해서 만든 건물은 그 사람의 본능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행위 혹은 정서적인 것을 가이드,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자, 성공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구가 된대. 그 시대의 문화적 사고방식을 전달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으니까 지우고, 공간적인 논리래.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대. 비전문가의 의견하고. 자, 비전문가의 의견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욕구까지 반영해서 만든 거니까 이번도 아니고,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의 연장선이래. 자, 몇 번? 3번이 되겠죠. 건축물이라는 건 뭐라고? 인간의 신체적인 행위, 정서적인 행위 혹은 본능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 가이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즉 몇 번?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4번 보시면 심오한 건물이라는 거는 건축적인 표현이래. 디자이너의 미적인 선호도 얘기는 안 나왔고, 자, 이것은 구조인데 그 구조의 외형이 기능을 맡는데, 외형이 기능을 맡는다 이런 얘기 안 나왔으니까 답 몇 번? 3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래. 너의 상호작용 전체를 생각해보래. 근데 거기서는 행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수집이 된대. 자, 첫 번째 문장 읽고 이거를 틀을 설정하면, 일단 뭐가?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 근데 그 상호작용에서 뭐가 된대? 행동이나 상호작용적인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막 축적이 된대. 즉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뭔가 기록이 되고 축적이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래. 자, 모든 그러한 흔적들은 나타낸대. 일종의 자원을 나타낸대. 즉 기록들은 축적이 된대. 긴 너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역사에 걸쳐서 축적이 돼. 그 다음에 또 쌓인대. 흔적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남겨진 뭐 소셜미디어나 신용조사기관이나 쇼핑 웹사이트 혹은 뭐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법원, 사회복지시설, 약국,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나 채팅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고 나면은 이런 데서 계속 뭐가 남는다고? 흔적이 남는다고. 흔적이 남아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기록이 되고 축적이 된다라는 내용이 뭐가 됐어? 반복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문장 보시면, 자, 또 그 흔적들은 포함한대. 너의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그 무슨 가치든지 간에 다 포함을 한대.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측정도 한다라는 거야. 너의 신뢰성이나 책임감 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 세계에서 너의 신뢰성이나 책임감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너의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포함한다라는 거야. 즉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록이 남고 그 기록들은 축적이 되는데, 거기에 기록되는 애는 뭐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너의 가치나 책임감, 신뢰성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뭔가 축적이 된다라는 거네. 즉 이런 애들도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일단 축적이 된다라는 거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축적되는 애는 뭐까지도 포함된다? 가치까지도 포함이 된다 라고 틀을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되겠네. 다 보시면 그 상호작용의 흔적이라는 거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이야. 그리고 물론 모두 모일 순 없대. 하나의 공간에. 또는 응축될 수도 없다라는 거야. 하나의 양으로.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과 데이터는 굉장히 방대해서 하나로 모으거나 압축을 할 수가 없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로 모을 수가 있대. 어쨌든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록이나 흔적이 남아. 그걸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모으고 축적을 하는 거야. 거기에는 채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다 흔적으로 남아서 보관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 자, 또 그 상호작용의 흔적이라는 거는 형태를 취한데, 정보의 벡터의 흔적을 취하는데 걔는 너의 상황을 요약을 해줘. 또 너의 가치를 요약을 해준다라는 거에 많은 특징에 걸쳐서. 즉 그거는 뭐냐면은
간략하게 나타내는 거에 너의 위치를 어디서? 다차원적인 분류의 상황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을 우리가 축적을 하고 축적을 하나로 모으고 응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한대? 너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을 한대. 즉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록과 축적을 하고 이걸 뭐한대? 하나로 응축하고 또는 모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한대? 나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을 해준대. 이렇게 틀이 조금씩 확장돼서 어떤 주제 같은 게 형성이 됐고, 즉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흔적들이 남고 그걸 모으고 축적을 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흔적을 하나로 모아서 이 사람의 상황과 가치관이 이거구나라고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약하자면 빈칸일 거래. 그럼 우리가 빈칸에 뭔가를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주제로 설정한 이거를 그냥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뭔 거야? 상호작용을 통해서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상황이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말이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1번 너의 디지털 흔적을 숨긴대. 디지털 흔적을 숨긴다? 아니 이걸 오히려 모아서 요약을 해서 나타내준다고. 한 사람의 오해를 수정한다. 오해 얘기 안 나왔고 너의 사회적인 위치를 특정 짓는데 다 바로 몇 번? 3번이 되겠죠.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특정 짓는다라는 건 나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해서 보여준다라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고, 교환 가치를 지닌 것을 정의해준대. 교환 가치 얘기 안 나왔고, 광범위한 사회적인 트렌드를 나타낸다. 광범위한 사회적 트렌드 얘기도 안 나왔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